자, 포화 수증기량 진도 나가 볼 거고요. 여기 이제 대기 중에 수증기라고 하는 파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는 사실 그렇게 처음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요. 이거 여러분 중학교 2학년 2학기 때 배웠던 그 용해도 내용이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리고 석출량 배웠던 거랑 상당히 흡사합니다. 그래서 비슷해요.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가볼게요. 가장 먼저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 게 증발과 응결이야. 증발과 응결. 너네 이 두 개를 구별할 순 있니? 증발은 없어지고 응결은 모아지고. 나쁘지 않았어요. 그죠? 자, 증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액체 표면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죠. 그쵸? 액체가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표면에서 물 입자가 기체로 변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증발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흔히 하는 표현으로 기화 현상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맞아, 아니야? 맞아. 자, 그리고 두 번째가 응결이라고 하는 거지. 자, 응결이라고 하는 것은 수증기 상태가 다시 액체로 변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겠죠. 그쵸? 그러니까 똑같은 그림을 그려볼 때 여기서 화살표의 방향을 반대로 바꾸는 거라고 저는 설명을 보통 하곤 합니다. 오케이? 아시겠죠? 그래서 이 친구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액화한다. 상태 변화의 이름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조금 더 이 이야기 편할 것 같아요. 그치? 요렇게 하나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포화 상태랑 불포화 상태, 과포화 상태라고 하는 게 있단 말이야. 자, 요거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내가 설명을 한번 해볼 건데, 두 번째 상태라고 내가 이야기를 할게요. 상태. 너네 있잖아.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 라고 한다면은 더 녹을 수 있는 상태일까, 더 녹을 수 없는 상태일까? 그치. 포화 상태라고 하는 것은 최대치라고 생각하는 게 맞아요. 그쵸? 더 이상 녹을 수 없는 최대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최대. 끝까지 녹아버린 거야. 이해됐죠? 그럼 여러분 당연하게 불포화라고 하는 것은 아직 최대가 아닌 거죠. 이해되니? 그쵸? 그래서 저는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을 해요. 불포화 상태라고 하는 것은 추가로 어떠한 물질을 더 넣어줄 수 있다. 추가가 가능한 상태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쵸?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것은 과포화라고 하고 단어를 쓰거든요. 과포화. 여러분, 과하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 지나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쵸? 따라서 과포화라고 하는 것은 너무 많이 녹아있는 상태인 거지. 이해되니? 요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요거를 우선 머릿속에 넣어두신 다음에 바로 세 번째인 포화 수증기량 곡선, 포화 수증기량 그래프라고 하는 포화 수증기량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포화 수증기량이야. 자, 얘들아, 포화 끝까지 다 녹아버린 거지. 그치? 그리고 수증기량이라는 단어를 썼어. 그럼 결국에 포화 수증기량이라고 하는 저 의미 자체가 뭘 의미하는 거겠어? 최대로 수증기가 녹을 수 있는 정도인 거야. 이해돼요? 이해됩니까? 그쵸? 자, 첫 번째 정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하고 싶어. 포화 수증기량의 정의는 특정 온도에서 수증기가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대 용해될 수 있는 정도. 이해되나요? 요것을 우리가 포화 수증기량이라고 이야기해. 여러분 지금 이 강의실에도 공기가 있잖아. 그쵸? 이 공기 안에 저번 시간에 공부했던 질소도 있고 산소도 있고 아르곤도 있겠는데 수증기도 존재하고 있거든. 알겠습니까? 그 수증기가 최대로 얼마나 녹아 들어갈 수 있는지 그것을 그래프로 표현한 게 바로 포화 수증기량이라고 하는 내용인 거야. 이해됐어? 이해됐지? 그런 내용이야. 그래서 두 번째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이 포화 수증기량을 그래프로 한번 표현을 해보자고 하는 건데 X축을 보통 우리가 온도로 놓게 되고요. Y축을 수증기량으로 두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보통 그래프의 모양이 이렇게 그려져요. 아시겠죠?
자, 저는 그래서 아무것도 이야기하지 않고 이 그래프를 통해 우선 파악할 수 있는 것부터 이야기하고 싶어요. 알겠죠? 가보자. 1번.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포화 수증기량은 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 높아지고 있다, 커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즉, 포화 수증기량은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포화 수증기량이 커진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어떻게 해석이 가능할까요? 두 번째, 온도가 높아질수록 포화 수증기량이 증가한다는 것은 우리가 수증기를 더 많이 녹일 수 있다는 거야? 더 적게 녹일 수 있다는 거야? 많이 녹일 수 있다는 의미겠지. 많이 포함할 수 있다. 이해되나요? 포함 가능해지는 것이다. 우선 이 그래프를 통해 딱 두 가지 내용 자체는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좋아요. 그 다음 우리 이제 용해도 파트에서 가끔 강의했던 내용이야. 그래프 오른쪽 아래 여기 있는 부분들은 다 우리가 무슨 상태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불포화 상태지. 그치? 여기를 우리가 불포화 상태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래프가 전부 다 무슨 그래프입니까? 이게 지금 뭘 의미하고 있는 그래프예요? 포화 수증기량을 의미하고 있는 그래프이기 때문에 그래프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이 다 포화 상태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야. 이해됐어? 그리고 그래프 왼쪽에 있는 부분, 여기를 우리가 통틀어서 다 뭐라고 불러? 녹을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녹은 무슨 상태? 과포화 상태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이해됩니까? 이해돼요? 이해됐죠? 우선 요게 키포인트야. 첫 번째 요거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제가 실제로 점을 찍어서 설명을 할 겁니다, 여러분. 자, 여기다가 점을 하나 찍어 볼게요. 여기 A예요. 알겠어? 칠판 봐야 돼. 자, 여기다가 그대로 Y축으로 갔더니 얼마가 나왔냐면은 10이라고 할게요. 얼마? 10. 그리고 그래프에 접점시킨 다음에 왼쪽으로 갔더니 여기를 15라고 한번 잡아볼게요. 알겠습니까? 네. 자, 지금 거 잘 들어야 돼. 필기해라. 한 글자도 빠짐없이 필기해라, 여기는. 세 번째. 이 포화 수증기량 그래프에서 정말 명확하게 맨날 시험 문제 나오는 내용 중에 요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는 저 그래프를 통해서 실제 수증기량이라고 하는 것과 포화 수증기량이라고 하는 것을 구분해야 됩니다. 뭐라고요? 실제와 그 다음 포화 수증기량이라고 하는 것을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요거 구분하는 거 있잖아. 내가 우선 문구로 써줄게. 근데 파악이 어렵거든? 근데 문구를 읽으면 느낌은 올 수 있어. 알았죠? 천천히 따라오세요. 자, 1번입니다. 실제 수증기량은요. 실제 수증기량은 현재 좌표에서 좌표의 y절편이야. 얘들아 대답해봐. 지금 현재 좌표 A점에서 y절편값 얼마 나와? A에서 10. 10 나오죠? 그럼 실제 수증기량은 10인 거예요. 이해되니? 나쁘지 않지? 괜찮지? 그러면 두 번째, 포화 수증기량은 쌤 어떻게 구하는 건가요? 현재 좌표에서 그래프에 접점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프에 접점하게 하고 닿게 하고 그 이후에 y절편인 거야. 그럼 여러분 A점에서의 실제 수증기량 얼마인 거예요? 15인 거죠. 여러분 이해됩니까? 실제 수증기량이랑 포화 수증기량 구분돼요? 안 돼요? 구분되죠? 이거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돼, 너네들이. 알았어? 이해됩니까? 그죠? 요거 반드시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어. 여러분 A는 지금 딱 봐도 무슨 상태니? 불포화 상태지. 즉, 이 불포화 공기인 이 친구를 포화 상태로 바꾸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왼쪽으로 옮기거나 위로 옮기는 방법 두 가지가 존재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 안 그래? 그렇겠죠? 맞아요. 우린 지금부터 불포화 상태인 저 공기를 포화 상태로 한번 바꿔볼 거야. 네 번째입니다.
알겠습니까? 요것도 시험 문제 정말 많이 나와요. 얘들아 잘 봐봐. 불포화 상태인 공기를 뭘로 바꿔주겠다? 포화 상태로 바꿔주겠다는 거야. 알겠죠? 그냥 잘 따라와야 돼, 얘들아. 지금 현재 좌표에서의 온도를 20도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여기에 접점했을 때 온도를 10도라고 한번 해볼게요. 알겠죠? 얘들아, 이거 말장난 정말 많이 나오거든? 말장난 정말 많이 나와. 잘 들어봐. 1번. 왼쪽으로 옮긴다는 것은 온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왼쪽이 차가워. 네, 차가워지는 거죠. 맞아요. 첫 번째 방법은 온도를 낮추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얘들아, 내가 이거 필기는 안 할 거고 말로 한번 해볼게. 대답해봐. 온도를 10도 낮춘다. 돼요, 안 돼요? 되잖아요. 되죠? 그죠? 요거를 이렇게 바꿔볼게. 봐봐. 이렇게 바꿔볼게. 여기를 5도라고 내가 만약에 해볼게. 알겠죠? 온도를 5도로 낮춘다. 요거 가능해, 불가능해? 이거 방법이 돼, 안 돼? 되죠? 근데 이렇게 물어볼게요. 5도씨를 낮춘다라고 하면은 돼요, 안 돼요? 왜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몇 도로 바뀌는데요? 15도로밖에 안 되는 거죠. 이해돼? 숫자 5가 있지만, 같은 숫자 5를 쓰고 있지만 5도로 간다랑 5도를 낮춘다랑은 같은 말이야, 다른 말이야? 다른 말이지. 그렇게 말장난이 나와, 이거. 헷갈릴 수 있겠지, 얘들아. 충분히 헷갈리겠지. 이해되니? 그쵸? 좋아요. 두 번째 방법은 무엇이 되는 것이냐? 바로 수증기를 추가하면 되겠죠. 수증기 추가. 그죠? 그러니까 수증기를 여러분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잘 봐봐. 또 내가 말하는 거 들어봐. 수증기를 15까지 녹인다. 맞는 말, 틀린 말? 맞는 말이지. 15까지니까. 네. 그치? 15를 추가로 넣어준다. 돼, 안 돼? 그건 과포하지. 이해됩니까? 똑같은 숫자를 집어넣었지만 15로 이 한 글자 때문에 답이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거야, 얘들아. 이거 굉장히 복잡하죠? 그쵸? 말장난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파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됐죠? 자, 그 다음 다섯 번째는 비교 문제야. 그래프에서 상태 비교하는 건데요. 상태 비교. 여러분 지금 A점 같은 경우는 포화 상태야, 불포화 상태야? 불포화 상태지. 자, 칠판에 있는 거 보고 대답해 주세요. A점은요, 지금 현재 실제 수증기량이랑 포화 수증기량이랑 비교했을 때 누가 더 컸어요? 대답해봐요. 누가 더 커요? 포화가 더 크죠? 그러니까 지금 무슨 상태야? 불포화 상태지. 이해되니? 이해돼? 이해 안 돼? 이해되지? 자, 두 번째. 실제 수증기량이랑 만약에 포화 수증기량이랑 완전히 똑같으면 그럼 걔는 지금 무슨 상태일까? 똑같으면 무슨 상태겠어? 포화 상태겠지. 이해되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실제 수증기량이 포화 수증기량보다 더 많아. 그럼 이건 무슨 상태일까? 그렇지. 얘는 무슨 상태? 더 많이 녹아버린 과포화 상태일 거야. 이해됩니까?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총 5가지의 내용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이해됩니까? 됐죠? 되게 많은 내용 공부한 거야. 여기 3번부터 제가 지금 1, 2, 3, 4, 5번 다 필기를 했잖아요. 이 내용들은 정말 끊임없이 시험 문제에서 출제될 내용입니다. 정확하게 필기해 주셔야 돼요. 알겠죠? 내가 이렇게 필기 강조한 적 많이 없는데 여긴 좀 필기 빡세게 해야 됩니다. 알겠죠? 좋아요. 자, 네 번째 이슬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슬점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응결량을 구하기 위한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번째 이슬점이야.
자, 전 이슬점은 보통 어떻게 강의하는 편이냐면요. 강의를 이렇게 합니다. 얘들아, 이슬이 맺힌다라고 하는 거는 뭐야? 이슬이 어떨 때 맺히지, 보통? 추운 새벽에. 그쵸? 그 이슬이 갑자기 막 생기죠. 어떻게 생기는 거예요? 그거 응결되는 거예요. 응결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쵸? 잘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이슬점이라고 하는 내용은 첫 번째, 이슬이 맺히는 그 온도, 그 지점의 온도를 우린 이슬점이라고도 불러. 근데 얘들아, 이슬이 맺힌다라고 하는 것은 증발하는 거야, 응결하는 거야? 응결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응결이 시작되는 그 온도를 우리는 이슬점이라고도 이야기할 거야. 이해되니? 그쵸? 근데 왜 응결이 시작되는 것이냐면은 바로 포화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이에요. 즉, 공기가 수증기를, 즉 기체 상태로 다 머금지 못하고 다시 토해내는 거야. 액체로. 마치 용해도에서 석출되는 것처럼. 이해됐어? 우리 물에다가 소금을 계속 녹이다 보면 조금은 녹다가 어느 순간 다 녹아 못 녹아. 못 녹지. 그럼 걔가 녹지 못하고 계속 고체로 남아있지. 똑같은 거야. 이 공기에다가 수증기를 계속 공급을 해. 어느 정도는 잘 가지고 있어. 얘처럼 10에서 15g까지는 잘 먹을 수 있게 되는데 15kg까지는 잘 먹을 수 있게 되는데 어느 순간 어떻게 되는 거야? 더 이상 수증기를 포함하지 못하고 액체로 토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원래 불포화 상태였던 공기가 뭐가 되는 지점? 포화 상태가 되는 지점의 온도를 우리는 이슬점이라고도 불러요. 표현 방법이 한두 개가 아니죠. 그쵸? 그래, 대답해봐. 포화 상태일 때는 뭐랑 똑같다 그랬어, 내가? 실제랑 포화가 똑같다 그랬지. 그치? 그러니까 네 번째, 이슬점은요, 결국에 또 요 내용도 추가될 수 있는 거예요. 실제 수증기량이랑 뭐랑? 포화 수증기량이 똑같아지는 지점의 온도도 우리는 이슬점이라고 이야기를 해. 이해가 되니? 이해됐어? 요렇게 네 가지 표현이 다 이슬점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어때 얘들아? 우리 암기할 게 많아 적어? 많아요. 정말 어려울 겁니다. 알았어? 알았지? 집중하세요. 요거 하나도 빠짐없이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지문을 나오게 되면 요거 다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알았죠? 반드시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별 5개짜리. 별 5개짜리. 1번. 이슬점의 변화야. 변화. 여러분 이슬점의 변화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다른 색깔로 필기하겠습니다. 초록색 필기할 거예요. 자, 이슬점은요. 무조건 실제 수증기량의 영향을 받게 돼요. 즉 포화 수증기량의 영향을 받아 안 받아? 안 받아 얘들아. 알았어? 이슬점은 실제 수증기량의 영향을 받는 거지 포화 수증기량은 영향을 받지 않아. 이해됩니까? 따라서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슬점은 포화 수증기량의 영향을 받아 안 받아? 받지 않아. 알았어? 다른 표현으로 여러분 포화 수증기량은 또 누구에 따라 달라집니까? 온도에 따라 달라지죠. 그러니까 포화 수증기량이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온도에도 영향을 받아 안 받아? 안 받는다. 알겠어? 정확하게 필기해도. 너 자꾸 졸래? 안 졸았어요. 눈이 지금 다 풀렸구만. 씨. 원래 옌병하지 마. 자, 그리고 두 번째. 자, 이 이슬점에서 결국에 우리가 해야 되는 내용은 뭐냐면은 응결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응결량. 여러분 이 응결량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거야. 뭐랑 똑같아? 요거 이제 석출량이에요. 여러분 석출량 계산할 때 이렇게 공부했을 겁니다. 현재 녹아있는 용질량 빼기 냉각 후 최대 용질량.
복잡했죠. 그쵸? 근데 여러분 응결량은요 생각보다 쉬워요. 어떻게 구하시면 되는 것이냐? 실제 수증기량에서 실제 수증기량 구하는 법 말씀드렸죠? 현재 좌표에서의 y절편이라고. 그쵸? 여기서 냉각 후 포화 수증기량을 빼주시면 됩니다. 이해돼요? 요게 다야. 요게 다야. 요것만 기억하면 돼. 자, 그럼 이 친구를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그래프적인 설명으로 한번 해볼까? 그래프적인 설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해보자. 알았지? 자, 지금 현재 A가 여기에 있어. 여기 이렇게 있고. 알았죠? 지금 당장이 10g. 그 다음 현재 온도가 20도. 우리가 몇 도까지 냉각할 거냐면은 여기까지 10도까지 냉각할 거야. 근데 여기서의 포화 수증기량이 5g이야. 이해됩니까? 자, 그럼 문제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현재가 몇 도냐? 현재 20도예요. 그리고 현재 실제 수증기량 얼마 나왔습니까, 여러분? 10 나왔죠? 그쵸? 자, 단위는 이야기 안 할 겁니다. 어려울 수 있어서. 10 있어요. 우리 몇 도로 냉각한대요? 네, 10도로 냉각한대요. 그래서 이 20도를 우리가 10도로 냉각할 거야. 10도에서 포화 수증기량 얼마나 그랬어? 5g. 5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다 구했네. 실제 수증기량 얼마 나왔어? 10 나왔지. 냉각 후 포화 수증기량 얼마 나왔어? 5 나왔지. 그러니까 응결량 얼마인 거야? 5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요거 구하는 거 어렵지 않을 거예요. 중학교 2학년에서 석출량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이해돼? 이해 안 돼? 이해되죠? 요게 답니다. 요거까지 해주시면 돼요. 알았지? 요 정도 보시면 돼요. 요 정도. 자, 그 다음 상대 습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대 습도 생각보다 되게 쉬워. 아니야, 진짜 쉬워. 상대 습도. 5번째. 말이 상대 습도지 그냥 습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대 습도. 여러분, 상대 습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퍼센트 게이지로 값을 구해요. 우리가 퍼센트 구할 때 항상 곱하기 얼마 해줘야 돼? 100 해줘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상대 습도에서는 가장, 근데 있잖아. 책 보면은 뭐라고 쓰여 있냐면은 현재 기온에서의 포화 수증기량 분해. 현재 공기에서의 실제 수증기량 되게 복잡하게 나와 있죠. 그죠? 저 요렇게 강의하지 않습니다. 상대 습도 구하는 공식은 그냥 제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만 이렇게 합니다. 포화분의 실제야. 거기에 곱하기 100만 하면 돼. 간단하죠? 그죠? 근데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분모에 들어가면 비례, 반비례, 반비례. 분자에 들어가면 비례. 포화 수증기량은 누구의 영향을 받는다 그랬어? 온도. 그죠? 포화 수증기량은 온도의 영향을 받아. 그러니까 온도와 습도는 무슨 관계? 반비례. 대답 똑바로 해라. 집중해라. 요것만 따라오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보통 이런 느낌이에요. 두 번째, 가장 먼저 분모값을 일정하게 해볼게요. 이해됩니까? 즉, 포화는 일정하게 유지되어 있을 때 포화가 일정하다. 이 뜻은 다른 말로 무엇이 또 일정하다고도 볼 수 있을까요? 온도가 일정하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쵸? 자, 여러분 요것은요 결국에 통 사이즈는 똑같은 거야. 이 통 안에다가 우리가 물을 집어넣을 건데, 오케이? 통 사이즈가 일정해 버리는 겁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요런 느낌이야. 통 사이즈는 요렇게 동그래. 요렇게 동그래. 똑같아. 생각을 한번 해봐. 물을 내가 요만큼 넣은 거랑 물을 요만큼이나 집어넣은 거랑 어떤 게 더 습할까?
오른쪽이 훨씬 더 습하겠지. 그쵸? 따라서 당연하게 이럴 때는 결론이 딱 하나밖에 안 나오겠죠? 실제 수증기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습도 어떻게 돼? 올라가겠죠. 분모값이 일정하니까. 그쵸? 그럼 여러분 당연하게 실제 수증기량이 감소하면 감소할수록 습도도 어떻게 되겠어? 낮아지겠죠. 비례할 것입니다. 이해되나요? 그쵸? 자, 그 다음 세 번째는요. 실제 수증기량이 일정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가볼게요. 실제 수증기량이 일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용기의 사이즈는 달라질 수 있는데 물의 양이 일정한 거야. 이해됐어? 그러니까 물의 양은 똑같이 요 정도인 거야. 그런데 한 용기는 요 정도로 좀 사이즈가 크고요. 한 용기는 요 정도로 사이즈가 좀 작아요. 어떤 게 더 습할까요? 오른쪽이겠죠? 그죠? 근데 여러분 이것도 우린 답을 내릴 수가 있어요. 자, 생각해봐. 얘가 포화 수증기량이겠죠. 통이겠죠. 통이 커진다라고 하는 것은 온도 올라가야 돼, 내려가야 돼? 올라가야 되지, 그지? 그지? 그래서 포화 수증기량이 많아진다, 커진다라고 하는 것은 온도가 올라간다는 거랑 똑같아. 그럼 이때 습해져, 건조해져? 건조해질 거야. 습도는 내려가겠죠. 그쵸? 따라서 반대로 포화 수증기량이 감소해. 즉 온도가 내려갔을 때 습도는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겠어?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이해됩니까? 저게 바로 상대 습도예요, 여러분. 저거 계산도 할 수 있어야 돼. 야, 곱하기 나누기잖아. 사칙 연산은 해야지, 얘들아. 그지? 사칙 연산은 해야 돼. 자, 그 다음 마지막 6번. 자, 마지막 6번. 자, 이 표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제가 여러분 요거 조금 강조할게요. 지금까지 배웠던 거 동시에 한꺼번에 공부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셔야 돼요. 맑은 날이야. 맑은 날. 오늘처럼 날씨 맑은 날. 하루 동안 어떠한 변화가 이루어지는지 가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비가 왔어요, 안 왔어요? 오늘 비 안 왔어요. 날씨 아주 맑죠. 그쵸? 따라서 맑은 날이기 때문에 수증기의 공급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맞아요. 수증기의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뜻은 실제 수증기량은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 그거 너무나 중요하다. 실제 수증기량이 일정할 것이다. 요거 하나 이야기할 수 있겠죠. 두 번째, 여러분 24시간 중에 제일 추울 때가 몇인지 아니? 새벽? 그렇죠. 새벽이거든요. 일반적으로 평균 내리게 되었을 때 한 새벽 6시가 가장 춥고요. 하루 중에 가장 더울 때가 언제냐면 평균으로 잡게 되었을 때 한 오후 3시쯤이 가장 더워요. 아이고. 알겠죠? 자, 우리 방금 전에 공부했다. 온도와 습도 무슨 관계였어? 반비례 관계이지, 그지? 그럼 대답해보자. 온도가 가장 낮은 새벽 6시에 습도는 가장 어떨까? 높을 거야. 이해됩니까? 그쵸? 하루 중에 습도가 가장 높을 때가 새벽 6시. 그러니까 새벽에 이슬이 맺히는 이유가 바로 저거인 거예요. 그럼, 아이고. 그러면 습도가 가장 낮을 때, 건조할 때가 몇 시쯤 되는 걸까? 온도가 가장 높은 오후 3시쯤이 가장 건조하겠죠. 이해됩니까? 자, 근데 오늘의 하이라이트. 너네가 이거 맨날 틀려. 아까 전에 공부했어. 실제 수증기량에 영향을 받는 거 세 글자. 실제 수증기에 영향을 받는 거요. 이슬점이라 그랬죠. 네. 자, 실제 수증기량 변화 있어요? 변화 없어요? 변화
없다 그랬죠? 있을 점도 일정할 겁니다. 와. 요거 엄청나게 틀린다. 알았지? 알았지? 자, 제가 숙제를 나눠드리긴 나눠드릴 거예요. 근데 여러분 53페이지, 54페이지, 55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들 한 글자도 빠짐없이 다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구름 파트 강의 안 했죠? 구름 파트는 다음 시간에 강의할 거예요. 구름이랑 강수는. 알았지? 그리고 10분 정도 쉬었다가 제가 질량보존 법칙이랑 일정선분비 법칙 한꺼번에 다 해버릴 겁니다. 알겠죠? 머리야. 할 수 있어. 어렵지 않을 거야. 지금 복습하시고 공부하세요.